네, 하드웨어 개발 플로우 중에서 아날로그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디자인에 대한 강의는 이제 4개의 강의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첫 번째 강의 본 강의에서는 우선 아날로그 시스템 설계의 전반적인 순서와 그 첫 단계인 개념 설계에 대해서 간단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념 설계 단계 이후의 구체적인 설계 과정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아날로그 회로 설계의 핵심 소자인 모스펫의 동작 원리와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강의 이후에 이어질 강의에서는 아날로그 회로 설계의 각 단계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고요. 또 최종적으로 아날로그 회로가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반도체 칩의 설계 방법을 설계 예를 통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앞서 펀더멘탈에 대한 강의에서 아날로그 RF 회로의 경우에는 보통 트랜지스터 하나하나까지 설계자가 직접 관장하는 이 트랜지스터 레벨 풀 커스텀 설계 방법을 따른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전체 설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컨셉추얼 디자인, 이 개념 설계를 통해서 원하는 목표 사양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아키텍처를 도출을 하고요. 또 각 세부 블럭의 정기적인 이런 설계를 거칩니다. 이후 전체 칩의 밑그림을 그리면서 각 블럭과 이 패드들이 어떻게 위치하게 되는지를 결정을 하고요. 이와 함께 세부 블럭의 물리적인 설계, 이 커스텀 레이아웃을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세부 블럭을 서로 연결해서 직접함으로써 보시는 형태의 전체적인 이 칩의 레이아웃을 완성을 합니다. 완성된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마스크를 만들고 실리콘 공정을 이용해서 실제 제작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보시는 예와 같은 실제 이런 반도체 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개념 설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념 설계를 위해서 먼저 전체 칩과 세부 모듈의 기능과 요구 사양을 규정을 합니다. 이 표에서는 이 PLL 칩의 대표적인 요구 사양 예를 적어 놓았는데요. 이 예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양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회로와 이제 시스템 설계 예를 탐색을 해보고요. 이런 탐색을 통해서 어, 그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발견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새로운 발명을 이제 도모하게 됩니다. 중심이 되는 특정 세부 아날로그 회로의 성능이 전체 성능을 이제 좌우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각 세부 블록 간의 상호 관계와 신호의 주고받음 그리고 다소 복잡한 이 피드백을 통해서 목표한 성능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체 시스템에 최적화된 이제 아키텍처를 이제 도출을 하게 되고요. 그 주요 기능을 상위 레벨의 비헤비얼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위 레벨 시뮬레이션의 경우 각 세부 블럭은 어느 정도 간략화된 형태로 모델링하여 사용하고요. 이에 따라 정밀성이나 정확성은 다소 희생하지만 대신 비교적 큰 시스템을 제한된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포함한 상위 레벨의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툴의 예로 매틀랩이나 시스템 베릴로그 혹은 엑스모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 앞서 도출한 아키텍처를 검증하고 각 세부 블럭의 목표 성능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다시 재조율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아키텍처의 변경이나 개선이 또 마찬가지로 빈번히 일어나게 됩니다. 또 다양한 동작 조건에서도 만족스러운 성능 지표를 나타내는 개념 설계를 마치게 되면 이제 실제로 트랜지스터 레벨의 정기적인 설계, 일렉트리컬 디자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트랜지스터 레벨 설계라는 용어가 나타내듯이 각각의 트랜지스터의 파라미터를 변화시키고 그 동작을 관장하기 때문에 먼저 트랜지스터의 동작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네, 이제 키 컴포넌트, 이 아날로그 디자인을 위한 키 컴포넌트, 이 모스펫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아날로그 설계 키 컴포넌트가 바로 트랜지스터, 모스펫을 얘기를 하고요.
네, 모스펫은 현재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트랜지스터입니다. 펀더멘털 강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스펫은 게이트 전압에 변화를 주면 이제 실리콘 부분에 이동 가능한 전하가 모여서 채널이 형성되고요. 이 소스와 드레인 간의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이 전기에 따라서 전하가 이동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게이트 전압이 문턱 전압보다 낮은 이런 경우에는 여기 채널이 형성되지가 않아요. 따라서 채널이 끊긴 컷오프 상태이다 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게 됩니다. 반면 게이트 전압이 이제 문턱 전압을 상회하게 되면, 문턱 전압보다 높게 되면 그림과 같이 이제 채널이 형성되게 되고요. 이때 채널 부분이 저희가 인버전 되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게이트의 전압에 따라 채널이 형성되었다가 끊겼다가를 반복하게 되면 이 인버터에 의해서 모았던 이 디지털 디지털 스위치와 같은 동작을 연상하실 텐데요. 이 아날로그 헬에서 모스펫의 동작은 이보다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이어서 게이트 소스 간의 전압, 드레인 소스 간의 전압에 따라서 모스펫의 동작 특성, 동작 영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학습할 모스펫 동작 영역은 트라이오드 영역입니다. 왼쪽 상단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게이트 전압이 일단 문턱 전압보다 높아서 채널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드레인과 소스 간의 전압은 이제 비교적 낮은 경우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드레인 소스의 이 전압에 따라서 드레인 전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도시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에 도시된 여러 개의 커브는 이런 여러 개의 커브가 있죠. 이런 여러 개의 커브는 각각 다른 게이트 소스 간의 전압에 따라서 이 VDS 드레인 소스 볼티지와 이 ID1 드레인의 커런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게이트 전압이 커질수록 채널이 형성된 전하의 양이 증가해서 더 큰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트라이오드 영역은요, 이 드레인과 소스 간의 전압이 상대적으로 작은 이 왼쪽 영역을 이야기하고요. 좀 더 면밀히 얘기하자면 이 점선을 경계로 이 왼쪽 부분을 지칭하게 됩니다. 이 중에 드레인 전압이 매우 작은 이런 영역을 확대해서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드레인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류가 선형적으로 증가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 부분을 선형 영역, 리니어 영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게이트 전압에 따라 드레인 전류와 전압 관계의 기울기가 이렇게 변화하게 되고요. 이를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면 게이트 전압에 따라 저항이 변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스펫을 게이트 전압에 따라 저항값이 변하는 이런 가변 저항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변 저항 심볼을 이용해서 이렇게 모스펫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동작 영역이 아날로그 증폭기 설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이 영역입니다. 드레인과 소스 간의 전압이 VDS가 이런 특정 전압보다 커지게 되면, 높아지게 되면 드레인 전류의 크기가 이렇게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혹은 작은 기울기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영역을 이제 세츄레이션 영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점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즉 출력 전류로 보통 해석할 수 있는 이 드레인 전류가 드레인 전압에는 상대적으로 둔감하지만 게이트 전압이 바뀔 때는 민감하게 반응해서 변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츄레이션 영역에 있는 모스펫은 게이트 전압에 따라 전류가 변하는 전류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모스펫을 좌측 하단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voltage dependent current source
가변 전류원을 심볼로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스펫을 아날로그 회로 증폭해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모스펫이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하도록 설계하고요. 이때 증폭기의 가장 중요한 성능 지표인 전압 이득을 크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입력 전압의 변화에 따라 출력 전류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아날로그 휠에서 사용하는 트랜지스터의 중요한 성능 지표가 되는데, 이를 이제 트랜스 컨덕턴스 혹은 이제 GM이라고 표현합니다. 모스펫의 경우에는 이 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게이트 소스 간의 전압이 변할 때 이 변화량에 따라서 드레인의 전류가 변화하는 이 상대적인 비율을 GM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트랜지스터 레벨의 아날로그 회로 설계 과정에서 각 소재의 이런 GM과 같은 성능 지표들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소재의 DC 바이어스를 조절해서 이러한 성능 지표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그 예를 GM의 예를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GM은 오른쪽에 적어 놓은 수식처럼 드레인 바이어스의 어떤 전류, 게이트 소스 간의 전압, 이런 이 설계자가 조절할 수 있는 일렉트리컬 파라미터에 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채널의 너비나 채널의 길이, 이런 지오메트리컬 파라미터에 의해서도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파라미터들을 결정하는 것이 회로 설계의 주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 전화 이동도인 μn, 이 Cox, 이런 것은 제작 공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파라미터인데요. 소재 자체의 정기적 우수성과 연관된 파라미터입니다. 이런 값들이 다르게 결정된 다양한 소재들이 있게 되면 그중 이제 적절한 것을 설계자가 선택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앞서 GM이라는 지표만을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아날로그 회로 설계에서 결정해야 하는 소재의 성능 지표, Figure of Merit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GM과 연관된 대표적 성능 지표로 다음 셋을 들 수 있는데요. 먼저 얼마나 작은 전류로 GM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Current Efficiency, GM over ID, 얼마나 작은 기색 커패시턴스로 GM을 얻을 수 있는지, 즉 소자의 최대 동작 주파수와 관련된 이 Transient Frequency, 그리고 별도의 부하 없이 소자가 얻을 수 있는 최대 전압 이득, 이라고 해서 Intrinsic Gain이라고 부르는 이 GM over GDS, 이런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Figure of Merit은 서로 간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설계자가 회로의 목표 스펙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값을 정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높은 Current Efficiency를 얻기 위해서는 Transient Frequency를 희생해야 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높은 전력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회로의 동작 속도를 희생해야 합니다. 이러한 Figure of Merit을 적절하게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각 소재의 Electrical 파라미터와 Geometrical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것이 체계적인 아날로그 회로 설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스펫을 가변 저항 혹은 이 가변 전류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무엇보다 전류원으로 모델링하는 경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모스펫의 커패시터나 인덕터와 같은 기능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소스와 드레인 부분을 연결해서 하나의 전극을 사용하고 게이트를 다른 하나의 전극으로 사용하게 되면 게이트 절연막을 사이에 둔 두 개의 전극이 이루어진 커패시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오른쪽 상단의 이 모스펫과 저항 커패시터의 조합으로 인덕터와 유사한 주파수 응답 특성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상당히 많은 수를 집적할 수 있는 모스펫을 다양한 능동 소자, 수동 소자로 이용해서 좀 더 복잡한 기능을 담당하는 아날로그 회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렉트리컬 디자인을 위해서 소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소재의 활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 강의에서는 아날로그 중심의 시스템 설계 과정의 개요와 아날로그 회로 설계에 필요한 소재의 사용법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아날로그 시스템 설계에서도 추상적인 개념 설계에서 시작해서 물리적 설계까지 단계별 설계 및 검증 과정이 필요한데요.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검증하는 개념 설계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스펫의 동적 영역에 따른 특성을 목적에 맞게 활용해서 전개적 설계를 활용하고 모스펫 단자의 연결과 다른 컴포넌트와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는 이제 아날로그 설계에 대한 두 번째 강의가 되겠고요. 전개적 설계, 일렉트리컬 디자인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